한국은행은 올 2분기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 3천만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부동산 시장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오는 8월 코스피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 청약 마감일인 오늘 오후 3시 기준 51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전기 대비 0.7%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과 건설 투자가 감소 전환했지만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증가하며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가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소비는 1분기보다 3.5% 증가했고 정부 소비도 건강, 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9%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2.5% 줄어들었고 수출도 자동차와 LCD를 중심으로 2%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3, 4분기에도 0.7% 정도씩 성장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4%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 3천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됩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3,48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보다 1억 3,562만 원이 올랐고 직전 4년 10개월 동안 상승액 1억 3,502만 원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직전 약 5년치 상승분이 한꺼번에 오른 겁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내일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담화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정부의 정책과 의지 등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조만간 부동산 시장 동향과 시장 진단, 공급 정책, 대출 관리, 정부 정책 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과 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해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또 정치권까지 메타버스를 새로운 먹을거리로 점찍으며 관련주의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급성장하며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는 그런데 필요하다는 지적이겠죠. 김혜영 기자입니다. 넥스트가 코스닥 입성 첫날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상장 넉 달 만에 공모가 기준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메타버스 관련 사업 모델이 없다고 공지한 알첼라 주가는 하루 만에 20%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증권가에서는 VR과 AR, VFX 기업이 메타버스 수혜주로 꼽히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정치권까지 메타버스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SNS 플랫폼 주도권이 메타버스로 이동하며 젊은이들의 소통 창구로 인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자연스럽게 실생활에 퍼지면서 산업의 급성장세가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는 2025년 메타버스 시장은 3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시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정치 테마주처럼 자칫 연관성이 없어도 관련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실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카카오뱅크가 51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청약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3시 기준 51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약 경쟁률은 186대 1로 집계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KB증권, 현대차증권, 하나금투순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8월 6일 코스피에 상장됩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집값, 전셋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일부에서 집값 꼭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승세는 여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 많은 도움이 되는 네. 이야기를 해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고점 얘기는 뭐 사실 홍남기 부총리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약간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비웃듯이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궁금하고요. 집값 고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는지 예. 우선 질문으로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고점에 이제 다다르지 않았나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사실 지금 시장이 벌어지는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지금 이제 집값이 상승하는 게 좀 예전에 상승하는 모습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전에는 사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되면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실거래가가 찍힌 이후에 시간적인 갭이 좀 생겼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뜸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높은 가격의 신고가가 딱 생기는 지금 그런 모양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원인은 예. 뭐냐?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이 집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더 커진 더 오를 상황이에요. 거야 이런 기대가.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집 가진 사람들이 더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호가를 실거래가가 딱 나오면 호가를 이제 뭐 5천 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몇 억씩 올려버리는 맞아요. 상황. 그러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예. 그러니까 몇 억씩 올리니까 매수자가 이거를 따라 쫓아가서 사기가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거래가 멈추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이제 일정 정도 이제 정체기라고 표현을 제가 하는데 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가 바람이 이제 싹 불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사기 시작하면 이제 그 주변에서 조금씩 패닉바잉이 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하는 건가 식으로 봐요. 거래가 생기면서 신고가가 생기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소장님 말씀은 심리적인 영향이 최근 시장 상승은 수반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네. 뭐 수년 동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지금도 맞습니다. 뭐 하반기도 그렇다고 하는데 네. 공급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조금 결과적으로는 같은 현상인데 예. 그러니까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작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게 공급은 어느 정도 일정한데 수요가 급증하면 결과적으로는 공급 부족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급이 10이고 수요가 13이었던 상황에서 수요가 18이 돼버리면 공급 부족처럼 느껴지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정도 심리 과열 상태. 아, 예.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2012년, 13년도에는 30대가 집을 아예 안 산다는 뉴스가 도배를 하듯이 그때가 나왔었어요. 부동산 빙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20, 30대 젊은 층들이 집을 안 사는 수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옛날과 비교해 보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공급 부족이라고 여긴다라면 사실 지금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입주 물량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 30만 채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로 2011년, 12년도에는 24만 채였어요. 그럼 지금보다 더 공급 부족 상황이죠. 그렇네요. 그렇게 본다면. 예, 공급 부족 상황이면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면 2012년, 13년도에 폭등을 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심리가 있었다. 네.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사상 최고의 입주 물량이었거든요. 14년도에. 2018년. 18년도. 네, 17년부터 이제 쭉 늘기 시작합니다. 17년, 18년, 19년 엄청난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그럼 이때 폭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심리 과열 상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맞다.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2012년도에 공급 부족인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죠. 근데 왜 이때 떨어졌냐? 그러면 심리 수요가 그럼 더 낮았다는 그렇죠. 거네. 이때는 심리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거의 없는 제로 상태에 가까운 수요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공급이 굉장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 상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는 공급이 5 기준으로 해서 한 2 정도였는데 심리는 5 기준으로 1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공급도 부족한데 수요 심리가 올라갔다는 건 아니고 네. 공급은 뭐 크게 문제가 안 공급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 발표대로 의하면 사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크게 밑도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적긴 적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네, 심하게 막 폭등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과하게 지금 집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정도는 아닌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매매 시장 말고 임차 시장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전세값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는데 와, 이 정도까지 올랐는지를 몰랐는데 4년치보다 더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1년 동안에 올라간 게. 네. 전세가 없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네, 매물이 지금 매물이 굉장히 없어요.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비싼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좀 진단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지역보다도 이제 이게 매매가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 시작되고 나서 1년 됐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전세난에 의해서 올라간 가격보다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올라간 가격이 훨씬 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정부가 통계치로 발표한 게 70%에서 80% 정도가 갱신 계약 청구권에 의한 혜택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러 앉은 거죠. 5%만 내고. 네. 예. 그러니까 70% 정도가 이제 옛날 가격에 눌러 앉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과 사람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수가 적어지면 이사 갈 때 예. 매칭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 그 집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게 수가 많으면 매칭하기가 쉬운데 수가 적으면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좀 교란시키는 행위들이 중간에 발생을 해요. 어떤 것들이죠? 그게 뭐냐면 중간에 이제 임대차 2년 만기가 되면 세입자들이 갱신 계약 청구권을 이제 쓰죠. 임대인한테 네. 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이때 갱신 계약 청구권을 인정해버리면 이제 집을 팔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쓰니까 갭 투자한테 팔 수도 없고 그렇죠. 세입자가 있으니까 실거주한테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되는 상황이죠. 거죠. 예. 근데 지금 팔기 위해서 내보내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현장 그게 법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데 편법을 쓰는 거죠. 아, 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잖아요. 실거주. 근데 이거 조사 나오지 않나요? 아니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실거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임차인은 일단 나가야 되잖아요. 3개월 전에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실거주 한다라고 하고 의사 6개월 표현을. 전에 이제 6개월 전에 의사 표현을 하면 네. 되는 거고 등기도 6개월 전에만 치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할 거니까 나가달라. 그러면 임차인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하나 나오는데 문제는 이 물건은 매물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임차인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임차인과 임대 매물 수가 확연하게 줄은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만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성남 세종 쪽은 전셋값 내려간 건 그럼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앞질렀기 때문인가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요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 관심 있게 볼 지역인데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지역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3법이 적용되고 난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남는 물량과 새로 나오는 물량이 조금이고 그렇죠. 거기서 싸운다는 조금이니까 말씀이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그치. 미치는 영향이 지금 옛날보다 훨씬 커지는 거예요. 커졌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신규 단지다. 그렇죠. 빈집으로 있는 게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임차인들을 뺏어가죠,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임차인들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이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임대차 3법 지금 1년 됐는데 네. 사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화자찬했다는 뉴스들을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 1년 동안에 1억 몇 천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계약갱신율이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참 공과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은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예. 본다면 정부가 지금 자찬할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 말대로 한 70% 정도가 계약갱신 청구권의 혜택을 입었다라고 하지만 네. 이미 이 20% 30%의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전세값을 급등을 시켜놨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만기 이 다음 2년이 될 때 그게 내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시 옛날 가격으로 전세가를 쓸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높아진 전세가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제 전세를 다시 맞춰야 될 상황이 아니면 벌어지니까. 외곽으로 밀려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면 혜택을 입은 게 맞냐? 1년 남았는데요, 이 사람들. 그럼 정부가 1년 동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남은 과제가 있네요. 이분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사실은 케어를 잘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아까 유의미한 상황이 벌어진 게 있잖아요. 지금 성남과 성남이나 세종 세종. 같은 경우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예. 그럼 지금 입주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전세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크게 작용한단 말이죠. 예. 그럼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앞으로 입주 물량 관리를 정말 신경 써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힘의 불균형도 사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좀 뒤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향후에? 사실은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미 사실 전세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거든요.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10명이 있고 임대 매물이 10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균형이잖아요. 딱 맞네요. 네, 균형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균형 책정이 상태로 되겠네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 매물을 들여다보면 매물 안에 10개의 매물 안에 전세가 5개 있고 월세가 5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의 10명 임차인은 다 전세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5개의 전세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이 상태에서 수요 공급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벌써 2대 1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집값, 이 전세가는 그냥 꾸준히 올라가려고 하는 기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문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사실 좀 임대료를 올리고 싶죠. 그렇죠. 근데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리고 싶단 싶죠. 말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살고 싶고. 그렇죠. 네. 그럼 이럴 때 힘의 균형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균형가가 되는데 예. 어느 한쪽으로 힘이 확 쏠려버리면 그쪽으로 이제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올리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예.
자기가 피해 입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네네. 그리고 임대료를 나중에 올리고자 시도를 했는데 안 되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보루가 돼요. 뭐 안 되면 말지. 임차인 이 사람한테 아우 지금 임대 새로 맞추려고 하는데 안 나가네. 그럼 맞춰야 보증금을 내주는데 그렇죠. 아유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임차인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내리기 위해서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이사밖에 없어요. 내가 나가겠다. 네, 나가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압박이. 임대인한테 압박을 주려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가려면 현실적인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사 비용도 발생하고. 네, 이사 복비도 비용이 나오고. 그렇죠. 이걸 다 통틀어서 이 비용을 내면 최소 500만 원 정도가 깨지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올려주는 금액이 다 날아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냥 500 주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겠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보증금이잖아요.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 보는 돈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이제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 500만 원이 날아간다라고 역계산해 보면 보증금을 한 1억 정도 올려줘도 이게 이득이네요. 그렇죠. 보증금 올려주는 게 6% 이득이 되는 거예요. 1억이면 6%인데. 그래서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집값 내리려고 예. 시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이다. 임대인 쪽으로 몰려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갖고 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부동산 시장 전망 궁금한데 3기 네. 신도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전망에 어떠한 변화가 올 수 있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으로 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봐집니다. 예. 여기서 이제 지금 고점에 다다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일반 시장과 분양 시장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반 시장에서는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체기, 그 집 가진 사람들이 호가를 굉장히 높게 올림으로 인해서 매수자가 따라가기 힘든 이 일정 기간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정체기가 앞으로 내년쯤이면 이제 본격적인 정체기가 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일반 아파트 시장들은 거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분양 시장에서 지금 청약 경쟁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미분양이 어떻게 하면 생기냐? 분양 물량이 좀 더 많아지고 분양가가 조금씩 올라가면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생기면 시장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그널이 올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근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분양 물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약자들이 이제 청약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청약을 안 받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들이 남을 수 있다. 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가 시간광장 오늘 여기까지 소장님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네. 조금 더 3기 신도시 관련해서나 네. 고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사전 청약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특별 공급과 신혼 희망타운에 대한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사전 청약에선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 성남 복정 1 등 5개 지구에서 총 4,333세대가 공급됩니다. 사전 청약 희망자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나 지역 우선 공급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4대 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열풍으로 이자 이익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대 금융그룹의 올 상반기 실적이 상반기 또는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KB금융이 가장 높은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KB금융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 4,74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44.6% 늘었습니다. 이어 신한금융이 2조 4,438억 원, 하나금융이 1조 7,53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꼴찌는 우리금융이지만 1조 4,197억 원으로 반기 만에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금융그룹들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3조에서 5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익 증가는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이익인 예대마진이 꼽힙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활자금 등을 위한 대출이 늘며 이자 수익이 늘었고 이자가 낮은 예금에도 돈이 몰리면서 예대마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 열풍과 보복 소비 등으로 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 등 비은행권의 수익이 증가한 점도 작용했습니다. KB금융은 지난해 하반기에 프루덴셜 생명이 합류하며 기여도가 지난해 1.6%에서 상반기 7.7%로 높아졌습니다. 하나금융은 상반기 비은행 부문의 이익 비중은 37.3%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포인트나 확대됐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거둔 금융그룹들은 중간 배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KB 하나우리금융은 중간 배당을 결정했고 신한금융은 다음 달 예정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배달 라이더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합니다. 대면 업무를 하는 배달 라이더가 코로나 감염 위험군에 있다는 판단인데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는데 배달 수요가 특히 많은 수도권과 부산이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 접종에 나섭니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배달 노동자 노조 라이더 유니온에 오늘까지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이들이 신청 대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8월 중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달 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신청을 받은 데 이어 배달 수요가 많은 주요 지자체들도 나선 겁니다.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크게 늘며 배달 라이더가 필수 노동자로 꼽히고 있는 데다 택배 노동자와 같이 대면 업무를 하는 터라 감염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택배 노동자들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배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서 이번 물량은 지자체별 자율접종 백신 물량으로 확보합니다. 지자체별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집단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주로 대면 업무가 필수인 운송, 운전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자체별로 배달 라이더들의 명단을 확보할 길을 찾지 못해 신청을 받지 못한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 추가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 광주와 대구시는 의견을 수렴해 라이더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울산시는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행안부는 내일 지자체별 우선접종 명단 접수를 마감하기로 해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이 대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